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유지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박스권으로 인식되던 1,050원 선을 하향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내린 1,03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2,000선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6포인트 오른 2,00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동반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2개월째 연 2.5%로 동결됐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첫 주재한 10일 한은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서 12개월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으로 밀려났지만 코스피 지수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3인방이 하락하는 수치가 오늘도 보여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6원 내린 1,035원으로 출발하면서 연저점을 다시 한번 보인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12거래일째 이어지면서 2,0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4월에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요.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은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신문의 이태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11개월 연속 동결 조치인데요.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9.2%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었습니다.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금리 변동을 가져올 요인이 적다고 금통위가 분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한은 총재의 첫 금통위 동결이 결정이 됐는데요.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단서는 잠시 뒤에 있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은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인하보다는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 기준으로 3.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므로 금리가 조정된다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또 이 총재가 과거 35년간 한국은행에 몸담으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 매파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태규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전순지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먼저 외환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단 외환시장에는 아주 크게 반응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을 더 낮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달러 약세를 반영을 하면서 하락 출발했고요. 아침에 당국자가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1,032.3원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5년 8개월 만에 1,040원 선이 더 깨지면서 또 한 번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한 8원 정도 내린 1,03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환율 전망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이제 1,050원이라는 중요한 레벨이 하향 돌파됐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1,050원이 강하게 지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일단 모든 포지션을 그에 맞춰서 취해져 왔기 때문에 포지션이 되돌림되면서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 글로벌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많이 포진된 대기 매물이 모두 소화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1,000원선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하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경상 부분에 그 대규모 경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이전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나 그리고 증권 투자, 주식이나 채권 투자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상 부분의 자금 외화 유입을 자본 부분의 외화 유출로 좀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이하의 환율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물 소화가 지속되면서 당분간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지만 1,000원까지 붕괴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금통위와 더불어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 순차익 잔고가 2조 7천억 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이라서 매수 우위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가 지속될지 여부, 전승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주식 쪽 관련한 그 분석은 하고 있진 않지만은 네. 예,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승재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전승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이남용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준금리 예상대로 12개월째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먼저 시사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이주열 이제 신임 한원 총재 첫 이제 금통인데요. 역시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일각에서는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하는 쪽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 이제 그 경기가 선진국 경기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 회복 중심으로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가 조금 후행적이지만 이제 그런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우리 경기가 작년 대비해서는 GDP 성장률이 3%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 성장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저성장 국면에 이제 고착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향후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 첫 금통위 기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꺼낼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부양카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라든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간 게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저성장 기조가 정착됐을 때 이제 과거 선진국들이 어떤 이제 통화 정책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맞는 이제 어떤 통화 조절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환율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030원 초반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환율의 방향성은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한국 경제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화 강세, 채권 강세, 그다음에 주가 강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방향성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이렇게 단기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다소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11시 20분에 이제 한은 총재 인터뷰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제 인터뷰에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속도감이 커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12거래일째 이어지면서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2,000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장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그 첫 번째 이벤트인 이제 금통위는 지금 끝났고 이제 네. 한은 총재의 어떤 코멘트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는 뭐 완만한 하락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일단 금통위 결정은 현재로선 중립입니다. 다만 금리 동결로만 봤을 땐 중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단기 환율 급등에 대한 어떤 이제 코멘트가 나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그 11시 20분에 한은 총재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 지금 당장 보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그 기재부를 통해서 단기 환율 급등이 너무 가파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구도 개입이 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은 총재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후에 환율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뭐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자동차주들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아까 언급하셨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선물 쪽과 현물 쪽에서 공이 다 지금 상방 포지션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뭐 오늘 만기일 맞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유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또 한은 총재 코멘트까지 챙겨보면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이남용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또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심층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준 멘토님 오늘 네. 시장의 핵으로는 어떤 의제를 꼽아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업종 쪽을 좀 얘기하는 거라, 네. 스마트 부품 쪽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갖고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갤럭시 S5 출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부품주의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끝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봐야 되냐면 그 각 부문별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 부품주를 갖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 하청업체였고요. 삼성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나 압력도 받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인 상태에서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대만의 하청업체 쪽, 애플은 대만 쪽에서 거의 부품을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명히 스마트폰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중국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부품업체들이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좀 제공될 거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JT, 하웨이 이런 쪽에서 보통 이제 시장의 3위, 4위권을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은 내수 기반을 근거로 한, 확실한 성장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하청업체들이, 국내 그 부품업체들이 그동안 삼성에만 너무 의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판로를 중국 쪽으로 돌려가면서, 분명히 성장에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그동안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단가이나 압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준비된 도표가 좀 보여줬으면 좀 좋겠는데요. 201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2011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치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 업체들에 대한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부품업체 13개 업체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들이 지금 거의 최저 바닥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내외 업체들이라는 것은 삼성이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애플 뭐 이런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겠죠. 결국 이쪽에서 이제 곧 조만간 신제품 출시 내지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거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태블릿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패블릿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패블릿이라는 건 정확하게 노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한 손에서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래서 뭐 5.5인치 정도.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 5.5인치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패블릿과 태블릿이 향후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어떤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부품업체를 갖다가 무차별적인 어떤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그동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1, 4분기까지 내지는 2, 4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돌거나, 그러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은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스마트폰 부품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퍼 한 10배 미만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준비된 도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표 화면에 보면은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만 표현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퍼 10 미만 업체들의 리스트들입니다. 맨 위에 이제 인탑스, 모베이스, 디스플레이텍, 디지털옵틱, 코렌, KH바텍, S맥, 이라이콘, 파트론, 자화전자, 일진디스플레이, 세코닉스 여기까지 나왔는데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 칸에 보면 2013년도 PER이 나오고요. 2013년도 PBR이 나옵니다. 근데 PER이 3.6에서 그러니까 9.2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부 10 미만이고요. PBR은 0.5에서부터 한 2.9까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PER이 낮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 숫자가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하면 PER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2014년도에도 실적이 유지되는 업체가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업체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메라 관련 쪽, 카메라 모듈 쪽 관련 업체들이 이제 그 자화전자, 디지털옵틱, 세코닉스, 코렌 4종목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결국은 그동안 고급형 그 스마트폰, 하이엔드급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중저가 폰으로 지금 돌아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채택되는 카메라 쪽이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져서가 아니고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중저가 쪽에서의 어떤 물량 공세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카메라 부품 쪽에서는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자화전자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화전자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의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는 어떤 신기술 채용 쪽에 대한 부분이 삼성에서 지연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폭이 좀 컸다는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부품 쪽, 카메라 모듈 쪽, 뭐 이런 쪽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자화전자, 디지털옵틱, 세코닉스, 코렌 전부 실적 대비 저평가이고요. 1,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종목들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휴대폰 케이스 업체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업체에서 모베이스, 인탑스, KH바텍 한 3종목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KH바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휴대폰 케이스라고 보기보다는 휴대폰 내 외장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쪽에서 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 케이스 업체에서 가장 문제가 그동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재화 정책이 나타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지나치게 좀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10 미만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 영역에 지금 속해 있는 것 쪽이 인탑스나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퍼 기준으로 거의 3에서 4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뭐 PBR 기준으로도 0.5, 1 정도 미만 정도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우려감이 더 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 TSP 업체,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업체라고 보통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SMAC 일진 디스플레이 파트론, 거기다가 이제 그 작년에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은 올해 좀 기대가 예상되는 쪽은 이제 멜파스 쪽까지 이제 묶어서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이 TSP 쪽의 기술 채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라고 나인들을 깔라고 준비를 시켜놓고서 나인들 신기술을 채택을 안 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좀 많이 엉켰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멜파스 같은 게 그런 쪽인데요. 삼성이 이제 그 지원 F 방식을 채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채택이 늦어지거나 채택이 지연되면서 멜파스에 대한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들. 그래서 TSP 기술 적용에 대한 문제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사에서 이제 올해는 TSP 기술 채택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TSP 업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블릿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면적이 커진다는 거, 대면적화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수혜도 동시에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 지금 이제 새롭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업체로는 디스플레이텍, 와이솔, 이라이콤 세 종목 정도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냐면 LCD 모듈 쪽. 근데 LCD 모듈 쪽에서 이제 이쪽은 모바일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CD에 대한 시장의 그 한계가 노출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뭐 그 대형 LCD 쪽의 종목들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모바일용 LCD 모듈 쪽을 하기 때문에 대면적 쪽의 그 LCD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IT 업종은 모바일 쪽에서는 모바일 쪽에서는 LCD 채택이 당분간은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이콤 역시도 BLU 쪽인데요. LCD하고 연결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것은 결국은 BLU, LCD 이런 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문제를 노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분간 모바일 쪽은 OLED, LCD가 그 서로 합쳐져서 그 쓰이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의 성장성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재평가 작업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듈 업체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선 주파수라는 RF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SAW 필터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휴대전화 통화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만 선택해서 통과시키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독점이고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확대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분기까지는 RF 모듈 관련 매출 일부 반영, 2분기에는 본격적인 반영으로 아마 2분기부터 강한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와이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각을 다시 잡고 하방을 잡는 걸 봐가면서 선택적으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지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화전자부터 와이솔까지 휴대폰 부품주에서도 옥석 가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많은 하루 같습니다. 날은 따뜻한데 공기는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네요. 여튼요,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끽해봐야 몇 포인트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 2가 붙느냐 1이 붙느냐 참 느낌 많이 다르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종목이 갈 수 있느냐,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2000포인트 넘어서게 됐을 때와 그 이하의 때는요, 주도주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반등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시장은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최근의 이슈는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지만, 일단 경기에 대한 것보다 전반적인 주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꽤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요, 2000포인트가 온 시점,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꼭 관찰해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목은요, 성장보다는 가격이다, 이렇게 먼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동향을 먼저 보면서 한 개씩 이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인터넷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테크의 주가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제 반면 미국의 기술 하드웨어 쪽과 그리고 에너지, 통신업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라틴 아메리카와 신흥 이머징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권에서 탈출을 일단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이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아봅시다. 왜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의 공통분모가 뭘까라고 봤더니만 바로 시장이 고퍼에서 저퍼로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상대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이격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성장 좋다, 그렇지만 좋은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라면 나는 이익 실현하겠다 하는 이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고퍼주들이 대거 좀 떨어지고요, 저퍼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도래 이제 했는데요. 실적 시즌이라는 건 뭐죠? 주가를 어디에 비추어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한다. 바로 기업의 이익.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이야기할 때 퍼 이야기 많이 하죠. PER이 얼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PER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PER은요,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훨씬 더 주요하고 아름다운 지표는요, PBR이에요. PBR이 중장기적 변동성이 가장 PER에 비해서 작고 안정적인 주가의 상승 궤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PBR이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의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강했는가, 그리고 전 세계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강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2013년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쭉 떨어집니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작년 7월부터 하락했다는 말은 가치주가 성장주에 대비 극도로 어떻게 이격이 생겼다는 거죠. 성장주는 계속 달리고 가치주는 더욱더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올해 이제 2월, 즉 3월부터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네요. 3월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치주가,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더라,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하고 똑같냐면 국내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소재 산업재들군들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상황을 좀 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최근에 코스닥에서 상당 부분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 추세가 성장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한 2, 3월까지 굉장히 강했다면, 가치주들은 이번 3월부터 지금까지 가치주들의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도 마찬가지로요, 코스닥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굳이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성장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확실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지금의 어떤 타이밍에는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자, 어떤 의미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코스피 시장의 위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등락주선이라는 건데, 등락주선이란 뭐냐면 전체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의 숫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월 달을 바닥을 치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요, 시장 내에, 코스피 시장 내에 상승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상승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위에 빨간색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닥으로 바꿨을 때의 상황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코스닥에 바꿨을 때의 상황은 2월 달에서 3월 초까지는 상승 종목 개수가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승 종목의 개수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갔지만 급속도로 하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타야지만 올라간다는 소리고, 하락 종목 숫자가 많다는 거니까 그 종목이 여러 개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요, 시장이 한번 꺾일 때는 상승 종목의 숫자가 떨어지는, 즉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시장 전체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측면도 마찬가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이 더욱더 매력 있는 시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최근에 철강주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환율의 하락에 따른 또 저퍼주들이 또 대거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포인트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당분간의 어떤 전망을 끄집어내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환율 하락 수혜주부터 먼저 찾아보자. 그럼 환율 하락 수혜주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나? 과거의 선례를 한번 볼게요. 환율이 일정한 지지선을 지지점을 탁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 하고요, 2006년 1월 달에 이 지지선을 깨면서 내려갔는데, 이때 깨진 그 달,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업종은요, 철강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2004년에도 만들어냈고 2006년에도 만들어냈고요. 또 두 번째가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스도 2004년 그리고 6년 모두 다 상승했다. 그리고 화학, 음식료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높은 흐름이 나왔다. 그런데 코스피가 환율이 지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IT 전차들이 쉬더라도 소재 산업재군들의 탄력 강도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지수의 커버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철강, 유틸, 화학, 음식료 업종은요, 환율 하락의 가장 수혜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새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성장보다는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조선업종, 은행, 건설, 증권업종은요, 현재 가격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 따라서 환율 하락과 이 가격 부분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이들 종목들의 당분간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특징주 가지고요,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두 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소개될 확률 높습니다. 지금 바로 계속해서 바닥잡기 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잡기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환율 이슈가 채산성 회복에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전환점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해 주시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 1,03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예. 환율 자체가 좀 올라가는 싶더니만 1,050원 깨더니 어제 이슈가 되자마자 40원까지 내려가더니 오늘 30원대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네. 정말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베팅을 진짜 제대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환율 1,000원대 깰 가망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전차군단, 그리고 또 하나 강세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뭐 철강이나 화학, 뭐 정유, 음식료, 유틸리티 등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채산성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또 하나 수출한 업체들에 대해 서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은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산성이 좋아지는 철강업종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고 급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음식료 업종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업종, 뭐 가스 같은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볼 때는요, 당분간의 이 추이 자체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기다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가빠르게 돌아서는데 왜 투신권 애들은 왜 돌아서질 않고 오늘장에서도 계속 매도를 보여주면서 3월 27일부터 지금 12일째인가요?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일째 같은데요. 왜 이런 매도를 보여주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돌아온다면 정말 상승 쪽으로의 가파른 전환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채산성이 좋아지는 종목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맞추셔서 종목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는 2,0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전환적 주목하자 말씀해 주셨는데, 전환점, 코스피 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환율 자체는 1,050원 밴드가 무너졌습니다. 1,050원이 가지는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050원 바로 깨진 적이 딱 두 차례 있었죠. 2004년도 6월달 그리고 2006년도 8월달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깨지기 힘든 심리적인 지지 밴드 자체가 깨졌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제가 음봉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해석하자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음봉이 한번 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눌림 목적인 여건이 활용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다시 중요한 위치, 바로 이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음봉은 앞서 있던 고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음봉보다는 현재는 물량을 좀 더 담아가기 위한 음봉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어차피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외환 보유액이 좀 더 넘쳐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짐작을 하셔서 현재 같은 경우에 지수에 대해서 밴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여건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는 환율 이슈에 따른 채산성 회복에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는 지수의 전환점, 추가 상승 기대까지 해보자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CTC 바이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첫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안 된다시면서 18,000 아래에서 유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단기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이다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CTC 바이오 급등이 나오는데 18,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유효하다고요. 너무 이 종목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사항이 조금씩은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면 또 어김없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좀 보이는데 18,000원 아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요. 좀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이 정도 포인트에 대한 라인이 좀 잡힌다는 거죠. 이 포인트를 제가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바닥 라인에서 깨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 5% 이상 10%까지의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음 기회는 역시나 마찬가지 18,000원 라인.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리시고 약간 위험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물량을 담으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종목 사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한테 굉장히 시달리시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게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가 깨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낫고 매수하시려고 하시더라도 18,000원 아래에서 좀 잡아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CTC바이오 단기 파도가 넘실된다 말씀하셨는데 파도만 잘 타면 수익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파도를 한 명만이 네. 이 파도를 움직이면 좋은데 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파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조금 크게 생각을 해서 본다면 자, 언덕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점에 위치가 되어 있을 때 2013년도 4월 달인데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은 바로 꼭지가 아니었습니다. 꼭지 자체는 좀 더 올라간 다음에 꼭지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다시 고점을 한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 차트 자체를 좀 더 크게 생각해서 본다면 자, 이런 형국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한 가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세력이 이 주가 자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삼각수렴 형태를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첫 번째 언덕이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다시 작은 언덕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앞서서도 두 번의 또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동 자체가 상당히 세밀한 파동까지 나타난 것을 봐서는 밑에 거래량도 규칙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꾸준히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쉽사리 우리가 파도를 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이런 파도 앞에서는 우리가 힘듭니다. 차라리 하단에 있는 이 파도를 넘어서서 고점 자체 바로 이 2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잔잔한 파도에서 배를 움직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안 된다 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파도가 잔잔해지면 그때 가서 매수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관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파미셀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올해도 적자면 상폐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성 멘토님은 돌파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희 멘토님 조금 강한 발언인데요. 네. 자, 파미셀의 기업 분석 창 열어두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조금 말씀을 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매수하시진 않으셨겠죠? 제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자, 영업이익이요. 보시면 파미셀입니다. 영업이익 2010년 적자, 2011년 적자, 2013년 2012년 적자, 2013년까지 적자. 자, 적자 폭이 2011년부터 주는 거, 영업이익 줄고 있긴 하지만 당기순이익 적자폭은 오히려 2014년 말에 늘어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요, 5년 이상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4년에도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폐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인데 적자에 허덕이는데 3년, 4년째 못 돌아오면 5년째 돌아올 가능성 몇 프로가 될까요? 20% 될까요? 네, 너무 도박성의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줄기세포 좋습니다. 그런데 테마성밖에 없잖아요. 올라갈 이슈 자체가. 이런 종목은 테마를 하면은 정말 진정한 테마는 LED 테마나 이런 거 보셔야지 줄기세포 테마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홈캐스트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거 분명히 꺼집니다. 오늘도 상한가 가고 있긴 한데 이거 꺼집니다. 지금 몇 원상이죠? 4연상 상한가 가고 있는데요. 황우석 박사 이슈로 가고 있는데 파미셀은 안 가서 속상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세요. 그냥 오히려 마음 편하게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현금 차라리 들고 있는 게 낫다 해서 좀 X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돌파를 기다려보겠다. 어떤 돌파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240선 돌파죠. 네. 예,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240선, 480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본전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40선에 갇혀있는 형국이죠. 어떻게 보면 240선 밑에 있다는 것은 매집할 그만큼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추세는 무너져 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언제부터 들어가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들어가 있는 차트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 자체가 총 주식 수가 4,500만 주예요. 4,500만 주라면 10살에 매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은 아니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조금은 들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매집이 된다고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 유통 물량 자체를 한번 계산을 해보더라도, 자, 지금 대주주하고 어느 정도의 다른 대주주들을 다 빼면 한 20% 정도가 되죠. 그럼 유통 물량 자체도 이 중에서 80%가 유통 물량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물량 자체를 봤을 때 제가 보는 매집 기간은 모범적인 답안으로는 6개월 정도는 무조건 가져가야지만 매집이 끝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집을 여기에서 올리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성질 급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행보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다분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직 아니다. X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미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우리 산업 매수해도 될까요? 30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이번에도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율 멘토님 아직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때 가보자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안 된다고요, 김선율 멘토님? 제가 지금 한 번 더 내려오면 그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네. 아직은 아닌 대로 써봤거든요. 굉장히 저랑 똑같은 의견이신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 종목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3년에 3,000원 하던 게 지금 12,000원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기다려보셔야 됩니다. 좀 더 내려오면은, 11,000원 됐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11,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한 10%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때 매수하시면 안전한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보자는 의견 좀 적어봤습니다. 네, 김선율 멘토님은 11,000원 내려오면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요? 네, 저는 12,000원 내려오면. 12,000원이요. 네. 12,000원 내려오면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요. 너무 이쁘게 만들었죠. 너무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좀 쉬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역별 자체가 3개가 분포가 되는데, 이 부분 바로 이 이평선을 한 번만에 뚫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먼저 보셔야 돼요. 앞서서도 실패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투매를 불러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선율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율 멘토님의 바닥주는 일진전기입니다. 이성래 멘토님은 오늘 하루 쉬시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율 멘토님의 삼성증권이 4% 넘게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큰 수혜가 있었죠.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어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벌써 2%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서가 3%, 낙연하게 2.5%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새롭게 편입했던 주 S는 지금 비슷한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톱텍은 1.4%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김선율 멘토님은 16.36%, 이상로 멘토님은 29.5%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AS 또 궁금증, 가격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11시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핫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